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연이은 악재 소식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 알리바바에서 차세대 AI 칩 제작에 나서는 등 중국이 AI 독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우리 기업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 VEU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장이 변해도 요즘 같은 변덕스러운 증시에도 여전히 통하는 수익을 내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판 벤자민 그레이엄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덤 캐피탈의 설립자인 조엘 그린블란트가 초심자라도 연 6%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마법 공식에 관한 책을 20여 년 전에 썼는데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근데 장중의 흐름은 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바뀌면서 매매 공방은 있었고 네.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는 오늘 코스피가 0.13% 상승한 3,205.12에 코스닥은 0.74% 상승한 811.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오전에는 매수였다가 이제 오후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결국 외국인 기관 매수로 810선까지 올라왔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탄력적인 상승세 보이고 네. 있는 특징이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들 종목은 전반적으로 엇갈렸어요. 뭐 딱 특징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가 네. 3%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HBM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두 분기 연속 D램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27만 보이고요. 3천 원.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역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간밤에는 민간 고용 지표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거든요. 민간 고용 규모가 시장 예상치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살아났고 투자 심리를 북돋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엄포성 네.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간밤에 이제 백악관에서 그 미국 IT 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만찬이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관세에 관한 기자들이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답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에 들어오지 않은 회사들의 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높지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네. 만약 미국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난달에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안에 지금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직격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건 구체적인 사실 지침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할 때 이제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지금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만약에 반도체 관세까지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공식 체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일본은 7월이었죠. 미국에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자동차나 쌀 시장 일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데 미국과 합의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상호관세 15%에 기존에 부과됐던 관세가 포함되냐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견이 있었고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미뤄왔던 측면이 있었죠. 네. 자, 지금 일본 교도통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내에 발효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이걸 네, 이제 네. 어떻게 문서로 나왔습니까? 규정을 했는데 예. 일본이 원하는 바대로 됐습니다. 예. 이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네. 하는 거죠. 네. 이제 유럽연합과 동일하고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바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자동차,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네. 이것도 이제 그동안 부과해왔던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이제 행정명령에 명시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일본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래 2.5% 기본 관세가 부과가 됐었고 네. 여기 이제 품목별 관세 25%가 더해져서 27.5%가 관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예. 이제 이게 발효 시점이 중요한 건데 발효 시점이 이제 만약에 일본 그 매체 보도대로 내주 내로 다음 주 내로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이제 27.5에서 일본 자동차는 15%가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아직까지는 합의를 못했으니까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거고 네.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가 미국에서는 역전되는 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 미국 이민 당국이 그 한국 기업들의 합작 공장을 급습해서 수백 명이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게 뉴스 이제 접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정오 정도에 네. 이제 긴급 속보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예, 예. 미국 이민 당국이 현지 시간 4일에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 건설 현장을 이제 급습을 한 겁니다. 네. 이번 단속은 이제 주류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이 있고요.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FBI, 이민 세관 단속국 등이 이제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번 현장 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 고용 관행 또 기타 중대한 연방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 혐의가 있는 450여 명이 체포가 됐고요. 네. 이 체포된 이들 중에는 출장을 간 우리 한국 사람 30여 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를 발급받은 분도 있고 네네. 이제 여행 갈 때 보통 받는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도죠. 에스타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이제 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이런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단속에 나서게 된 배경이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단속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단속이 연방 기관들의 합동 단속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네. 점, 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단속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현장에는 뭐 수백 대의 경찰 차량, 또 군용 다목적 차량들이 출동을 했고요. 주 순찰대
주소속의 순찰대가 현장에 또 투입이 돼서 도로를 봉쇄를 하면서 일사불란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 조지아주 미국 노동총연맹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단속에 대해 정직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 조지아 이민자들을 겨냥한 지속적 괴롭힘의 가장 최신 사례다. 그래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이러한 단속의 표적이 된 모든 노동자와 함께할 것이다 라면서 이번 연방정부의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지금 쌀값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가 봐요. 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제 이달 들어와서 쌀 20kg 기준 평균 소매 가격이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17%가량 상승한 가격이고요. 네. 소비자들이 이제 쌀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게 되는 시작하는 가격대가 딱 6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심리적 저항선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7월 말에도 한때 6만 원 웃돌았었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면서 쌀값이 또 일시적으로 내려갔어요.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또 잠깐 버티지 못하고 지금 다시 이달 들어와서 6만 원을 넘어선 것이고요. 지금 일부 마트 매장에서는 실제 사는 구매 가격을 보면 20kg 한 포대 한 7, 8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도 지난달에 쌀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쌀값이 오르는 이유가 중요한데 정부는 이상기후 영향 그러면서 벼의 재고가 부족해지니까 산지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지금 붙으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업계에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쌀 가격 급락한 걸 우려한 것 때문에 햅쌀 36만 톤을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뒤에 또 그 이후에 26만 톤을 추가로 시장 격리 조치를 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추가 대책 내놨습니다. 일단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요. 추가로 현재는 지금 20kg당 3,000원씩 할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 폭을 5,00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에게는 지금 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가공용 쌀을 5만 톤 범위에서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또 이게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쌀값이 들썩이니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남 광양시 영암군 흑상도, 홍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고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에 대응할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에 이어서 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 중국 법인에 적용하던 VEU 즉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면서 이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국내 반도체 업계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주환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제 국내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요동친 한 주였는데 일단 최근에 발표한 반도체 수출 동향을 보면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요. 그렇죠. 산업은 여전히 호황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예. 이제 뭐 2분기 실적 다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극과 극의 성적표를 내놨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호황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나 돈을 잘 버는 게 호황이잖아요. 사실은 실력이 좀 있든 없든.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적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얘기는 진정한 호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네. 오로지 HBM에 의해서 나오는 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HBM의 수혜에
승선을 한 기업은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승선하지 못한 기업한테는 피부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의 호황이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건 오히려 불황에 가까운 거죠. 그래요. 불황에 가깝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수출은 이렇게 최대를 기록했지만 더군다나 악재들이 계속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알리바바가. 그쵸, 알리바바. 근데 그 차세대 AI 칩 자체 제작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런데 이 자체 개발하고 있던 알리바바의 AI 칩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인 걸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국의 경쟁력 전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알리바바가 이제 최근에 나왔지만 이미 화웨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의 수준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의 칩 중에 가장 최상에 있는 칩은 우리가 블랙웰이라고 해서 B로 시작하는 칩들이고 네. 그거보다 이제 전 세대가 호퍼 칩이라고 해서 H라고 시작하는 네. 칩이 있는데 그중에 기본형 모델이 H100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웨이의 칩의 수준 어센드 910 시리즈는 H100과 비슷한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나온 칩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서 중국용으로 따로 만들었던 H20이라는 좀 네, 저가 네. 모델이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 AI 칩이 엔비디아 그 소프트웨어인 쿠다와 호환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은 아니지만 네. 기존의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개발하던 이제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환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는 얘기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하고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엔비디아 칩을 다시 사게 될 수 있게 됐을 때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네. 서로 완전 달라버리면 네. 시스템 구축할 때 완전 별도로 따로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호환이 된다면은 두 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로서 서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걸 좀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지금 화웨이 그렇고 뭐 캠브리콘 캠브리콘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알리바바도 있고 바이렌 이런 기업들이 다 AI 칩 자립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그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완전한 자립화일까요? 국산화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AI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한 2년, 2, 3년 동안 최근에 떠오른 사실은 우리들의 이슈들이고 원래 반도체 중국에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한 10년 된 얘기라서 반도체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국산화율을 한 50%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였었고 네, 네. 원래는 10년 투자가 끝나는 해기 때문에 올해 그럼 근접하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 아직까지도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삼성 하이닉스 공장에서 사는 물량들을 따져보면 자금률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자금률. 네. 굉장히 낮아서 네. 50%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참 먼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자립은 애초에 생각도 없었고 중국 입장에서도 네. 최대 50% 정도 국산화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였었는데 AI 같은 경우는 국산화 얘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못 사게 하니까 근데 네. 사실은 사용은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수요를 어떻게든 충족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설계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그럼 보세요, 박사님?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국 정부의 입장보다는 미국에서 얼마큼 풀어주느냐가 오히려 더 현재로서는 키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엔비디아로 하여금 조금 성능을 낮춘 제품을 중국에 파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약을 두지 않으면 네. 여전히 엔비디아 칩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자사 칩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거나 AI 칩의 국산화 비중을 중국이 점점 높여간다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그 위협이 될지 그거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AI 칩 자체를 놓고 보면 아직 한국에서는 글로벌리 AI 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딱히 있지는 않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마하원이라는 걸 작년에 개발을 했지만 국내 협업사였던 네이버하고도 이미 동맹이 깨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퓨리오사라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는 GPU가 아닌 NPU 방식을 쓰고 있는 그래요? 칩이에요. 예, 네. 뉴로모픽. 그런데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아직까지도 대규모의 이렇게 수주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글로벌 무대에서 어느 정도 통할 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은 이제 HBM 메모리에 한정해서 네. AI 생태계에서 이제 강자로서의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11월에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한테도 중국 기업의 HBM 팔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자립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중국 기업들한테 HBM 이미 팔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바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HBM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에 팔고 엔비디아에 저가집에 들어왔던 거고요. 네. 우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중국이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HBM 직접 팔 수 있는 여건은 어차피 아니었었고 앞으로도 그 기회가 미국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은 기회가 네.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운명이 좀 맞습니다. 갈리는 우리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런 다른 건데. 나라의 손에 지금 달려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중국 법인과 공장에 대해서 그 VEU 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거든요. 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이게 사실은 뭔가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게 아니고 예. 원래 바이든 대통령 때 2022년 10월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미국의 장비 점유율이 시장이 한 40%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이제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데 네. 네. 근데 모든 제품을 못 파는 건 아니었어요. 음. 그때 뭔가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선단 기술에 해당하는 것들. 네. D램이면 18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장비. 네. 로직은 16 내지 14나노. 그다음에 낸드는 128단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에 네. 한해서 건건이 미국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팔려면. 네. 그런데 한국 기업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건건이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한 번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은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그 이제 VU 그 제금인데 그러니까 사전된 승인된 기업,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 지정된 있으면 품목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해 준 거군요. 포괄 승인 제도죠. 네. 근데 네. 그 특혜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지금 중국이 최근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AI 관련해서도 뭐 로직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도 굉장히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은 파장을 던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어쨌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이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래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중국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일단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티드 엔드 유저,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더 이상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은 유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예. 제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를 통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미 2022년 10월 이후로 예. 장비 구매가 쉽지 않아졌대요. 아, 이미 그래요? 상당분이 막혀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는? 현장에서는 네, 네. 이미 중국 공장 업데이트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저는 중국 공장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플랜 B를 빨리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 중국에 우리가 반도체 장비 공장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거 아닌가요? 많이 했긴 했지만 네. 이미 사실은 과거에 많이 했던 거고 최근에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볼 때 보통 기업들의 감가상각비 한 3년에서 5년이면 다 처리를 해버리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미 그 공장들은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사실 투자 비용에 대한 건 다 뽑은 상태죠.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남아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큰 고민 안 하고 철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장부에 잡혀있는 자산가가 아직도 상당할 테니까 그다음에 네. 인력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질서 있게 퇴진할지 엑시트를 할지 이런 그 부분이 지혜가 언론이나 필요한 뉴스에서 부분이죠. 보도된 어떤 그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한 상황에서 뭐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거다. 이거는 좀 과장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게 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회수를 하는 게 맞긴 하겠죠. 네. 근데 회수하는 걸 100% 회수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정 부분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투자 비용 전액이 손실이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그 공장에서 이미 많은 매출과 이익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부분을 또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그런 부품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 그런 거 외에 다른 거는 또 건건이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당장 공장을 운영하는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공장이 점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한국 공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D램인데 5세대가 간다, 6세대, 7세대로 가는데 네. 여전히 중국 공장은 2세대에서 멈춰 있어야 된다라든가 네,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장기화되면은 2세대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미 중국 자체 공장도 2세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게 중국 고객한테 팔기 위한 건데 네. 이미 그 정도 제품은 중국 기업들도 만들어 판다. 네. 더 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만든 생산한 거는 사줄 고객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서 그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증설 자체도 뭐 보조금도 지금 거의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분 내놓으려면 누가 보조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증설 자체도 사실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취 상태로 수출하는 물량은 굉장히 미미해요. 네. 반도체 수출 전체에서 1%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대만이 좀 더 신경 쓰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대만이나 중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완제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인 살보다는 중국과 대만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할지 결국에는 그게 가격에 전가된다면 네. 우리한테도 가격 인하 압력이 올 수 있다라는 게 2차적인 영향인 거죠. 한국 네. 기업들한테는. 대만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 VEU 지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하겠다는 건 대만에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경고한 거잖아요. 처음엔 빠졌었는데 예. 다시 이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TSMC에는 어떻게 좀 타격이 어느 일정 부분 있겠죠? 제가 알기로 TSMC는 공장 대부분이 대만에 있고 예. 그다음에 새로 진 공장의 일부가 일본과 미국에 있거든요. 중국 공장은 사실상 의존도가 거의 없다고 난징 보시면 공장 되고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중국 공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큰 거는 한국 기업들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때요? 지난 9월 3일에 열린 그 전승절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보고 일부에서는 뭐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그 기업들이 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약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세 부분 특히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뭐 나서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각 국가 기업별로 차등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이미 이제 영수회담까지 끝난 후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 뭐 조만간 또 회담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발표가 먼저 된 후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상무국과 한국의 산자부나 과기부 같은 쪽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관세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 것 같고 네. 현 시점에서는 아직도 정해진 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장에 대해서 이제 VU 지정 처리하는 조치가 또 소부장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응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한국 소부장 기업한테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미국이 2022년 10월 했던 제재는 미국 기업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 제재가 어떤 거였다고요? 미국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기술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중국에 팔지 못한다. 네네. 한국 기업이 파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 업체들하고 같은 비슷한 성능의 장비를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생산하고 있다면은 미국의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 거의 대부분의 제품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갈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상승 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현재 근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는 DDR4 PC용 범용 제품이거든요. 네. 메모리 D램 중에서. 네. 근데 그 제품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생산 중단하는 쪽에 있는 제품이라서 일시적으로 공급 전환기에 발생하는 급등 현상이라서 수요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대체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공급자들을.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모바일이나 서버용 D램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3, 4분기에 올라가던 것에 비하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네. 사실은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실적에 기여하는 역할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는 HBM에서만 대부분의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의 기술주 상승세가 꽤 가파르다면서요, 최근에? 그전에는 사실은 홍콩에 상장된 몇몇 큰 기업들이 좀 연초에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특히 딥시크 이후로. 네. 근데 최근에는 아예 중국 증시에 상장된 애들까지도 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중국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조금 의견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딱히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게 일부는 있겠지만 네. 약간 자금 수급에 의한 부분, 정부에서 중국 네. 정부에서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들을 상당히 증시로 유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부동산에 쏟아붓기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했나 봐요. 있었고 지금 그쪽에 부실이 좀 많이 쌓이는 있잖아요. 그림자 금융하면서 아, 네. 지자체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오히려 증시 쪽으로 지금 유인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몰리면서 투자처가 네. 증시로 몰리고 있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몇몇 AI 관련된 IT 관련된 기업도 좀 더 포커스돼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그 중국 기술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월가에서는 AI 거품론까지 등장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약간 좀 고민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보면 AI 거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지금 $170, $1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조금 있으면 다시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에 상관없이. 그럴 경우에 그게 중국이나 홍콩이 대체제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반반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왜냐하면 연초에 엔비디아가 폭락할 때 네. 홍콩에 상장돼 있던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급등을 했어요. 아. 대체제로서 이해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만약 엔비디아의 폭락이 AI 자체 거품론으로 연결되게 되면 같이. 그 기업들도 같이 좀 주가 조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 AI 시장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이냐 엔비디아 독주가 끝났다라는 것에 실망에 의한 주가 조정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50대 50으로 하지 마시고 49대 51이라도 하면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 AI가 기타 제가 같은 보면은 무게라도 주시겠어요? 올해와 작년만큼 성장률이 힘들 것 같다. 내년이 되면. 예. 그러면 분명히 AI 거품론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주식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8분입니다. 안경을 안 쓰시면 좀 불안하신가요? 이게 노안이라가지고 이게 그 다중 초점 렌즈인가요? 다초점. 네, 다초점. 네, 네. 그거를 잘 안 보이거든요. 들어오시다 갑자기 나가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이걸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이 책이 나온 지 한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한 횟수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네.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개정판 후기로 저자가 또 개정 후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좀
얇지만 주식 투자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책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책을 쓴 사람은 조앤 글린블라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그 고담 캐피탈, 배트맨 아시죠? 그 고담입니다. 고담. 네, 고담 캐피탈인데 네. 8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딱 20년 운용하고 이 사람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연평균 수익률이 40%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로 어떤 거냐면 85년도에 만약에 펀드 시작할 때 1억을 넣어놨으면 은퇴할 때는 이제 836억이 돼 있었죠. 한 83배 정도의 수익을 낸. 아 잠깐 얼마요? 85년도에 얼마를 투자하면? 1억 원을 투자했으면 836억이요. 한 800배 정도 난 거죠. 아 이거는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마이클 밀켄이라고 정크본드의 제왕이었다가 예, 예.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펀드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률을 내고 아마 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분이 이제 그만두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는데 네. 이 콜롬비아 대학은 사실은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 강좌를 했던 것이고 네. 그분의 수제자가 뭐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치 투자 강좌가 있어요. 증권 분석 강좌에서 같이 강의를 했었죠. 네. 조앤 글렌블라트가 나중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이 운영하는 ETF가 있어요. 미국에.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S&P 500 같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500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수인데 우리가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그냥 단순하게 합하는 개념인데 네. 이 중에서 저평가된 거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 이런 ETF를 지금 그 고단 캐피탈이라는 그 옛날 회사 이름을 가지고 지금 S&P 500을 비롯한 그다음에 뭐 가치주 뭐 ETF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법의 투자 공식 예. 이제 그 부제로 붙어 있는 책이거든요. 예. 그 마법의 공식에 있어서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고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의 아이디어는 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량한 회사를 염가 싸게 사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우량한 회사의 기준을 어떤 거로 삼을 것이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싸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네. 여기서 이 저자가 한 가지씩 지표를 소개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합해서 네. 이 점수가 높은 거를 사면 된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간단한데 그럼 우량한 회사는 건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주어진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우량한 회사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 10억 원으로 5억 원을 버는 회사보다는 10억 원을 버는 회사가 당연히 더 좋은 더 회사죠. 좋은 회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우량한 회사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개념이 이익 수익률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네. 이걸 통째로 내가 사는 거예요. 가정해보고 그러면 이 기업이 내는 이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전체로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이익의 비율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요걸 뒤집으면 네. 퍼가 돼요. PER.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과 퍼, 네. 주가 수익 배율은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역의 거예요. 관계. 근데 여기선 이 사람은 퍼를 쓰지 않고 네. 이익 수익률을 쓴 거예요. 사실 둘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익 수익률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고 네. 이 회사가 이익을 20억 내는 회사라면 이익 수익률은 20%가 되겠죠. 그렇죠. 네.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 이익이 20억, 예, 그쵸. 그것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익 수익률이 20이면 20의 역수인 퍼는 5배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간단한 거예요. 이익 수익률이 높고 퍼가 자본 수익 그러니까 퍼가 낮다는 낮다. 얘기죠. 네. 그다음에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1등부터 쭉 줄을 세워서 그러니까 20개 내지 1등부터 20등까지 사거나 30등까지를 사서 네.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네. 1년마다 이 순위가 바뀌면 다시 그때마다 또. 교체를 계속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플러스 수익을 낸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렇죠. 라는 거를 뭐 시계열로 몇 년 동안 그쵸. 이렇게 한 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공식이 왜 타당한가를 계속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유효했는지 예. 해마다 그렇죠.
연 단위도 분석을 해보고 예. 기간도 3년, 5년, 7년도 분석해보고 그래요? 이걸 해서 이제 과거 17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군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예. 그럼 이번 새로 개정판이 나온 건가요? 20년 전 거를 소개해 주시는 개정판이 건가요? 그 2010년도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번에 다시 나온 거죠. 예. 어쨌든 2010년에 나온 개정판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예. 과연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네. 여러분들 한번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그 이익 수익률하고 퍼하고 예.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네. 뭐 1위부터 뭐 20위, 30위 예. 안에 드는 걸 다 비교해가지고 개인이 일일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거의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이 정보를 우리가 그 얻을 수 사람 이 있어요? 사람이 미국 주식은요. 네. 자기가 그 해서 올려놔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사이트 하나 만들어놨고 들어서 해보시면 되고 네. 한국 주식은 이걸 하는 그 증권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어요. 뭐 소액의 회비를 내시면 거기서 한국 주식도 이 방식대로 했는데 한국 주식은 미국보다 못하지만 네. 한국에서도 이 수익률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법의 공식이 지금 이 우량한 회사인 걸 판단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얼마나 염가 저렴한 가격에 사는가 예. 이거 두 가지만. 하고 딴 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요 오로지오 그래요? 조표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 종목씩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개, 30개를 네. 전체를 다 사요. 묶어서 사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해마다 그 조금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저자는 이제 바꾸는 이 책에서 거고요. 1년 단위로 순서 바뀌는 것들 재조정하는 거로 나오죠. 그런데 예. 딱 두 가지 지표로 만든 공식이 예. 항상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아까 S&P 예. 500 시장 수위를 넘어섰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게 궁금한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이 책에서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다 이겨요. 근데 때때로 져요. 그렇지만 기간이 문제예요. 3년, 5년, 7년 네. 최소한 3년 이상 간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겨요. 예, 거의 다 네.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한 종목을 사도 이러느냐. 그럼 제일 점수 높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1등부터 20등까지 사지 않고 1등부터 3등 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 방법론이 뭐냐면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회사를 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를테면 그 개별 종목을 사람들이 이제 사는 분들은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평균 이상의 기업이죠. 평균 이상의 기업을 평균 이하에 가는 평균에 사는 방법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기업, 기업을. 우량한 기업이니까 네. 평균 이하의 가격에 예. 평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내가 1등부터 3등까지 샀다고 그래서 이 수익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자는 뭐냐면은 최소한 20개, 30개 사야 된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 개별 종목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두 개가 더 나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씩요. 그렇지만 네. 전체의 합으로서 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핵심 중에 뭐냐면 부분의 합은 네, 합은. 예, 그 부분들 합한 것은 그러니까 전체는 단순의 부분 합 이상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의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2, 30개 정도가 됐을 때 자기가 네. 시뮬레이션 해버리면 네. 그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럼 혹시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예. 그 이제 기준을 얘기한 건데 예.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예, 이 책에서는 그 주식의 비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뭐냐면은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개별 종목을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저자가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비중을 얼마나 설정한가, 즉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내 자산을 얼마나 노출시킬 것인가. 이 자산 배분이 전체적인 투자 성과에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70% 이상을 좌우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는 90% 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연구 결과는 7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뭐가 저- 70%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식을
주식의 어떤 자산을 배분하는 것,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단 네. 내가 뭐 100만 원이 있으면 네. 주식의 몇 %를 할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자산 100만 배분. 원인데 70만 원을 주식에 한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그걸 지금? 자산 배분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네. 30만 원을 내가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자산 배분이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이나 아니면 매매 타임보다도 더 투자 수익의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주식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나이가 어리면 좀 많이 하죠. 네, 나이가 드시면 예. 당연히 그걸 줄여나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균적인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전체적으로 사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내 자산 중에서 자산 배분의 관점을 갖고 투자 기간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기분파 미스터 마켓과 동업하는 법이란 예.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그 증권 서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부르는 책이죠. 현명한 투자라는 책인데 여기에 나온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사람에 빗댄 거예요. 의인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를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네, 네. 이 미스터 마켓은 기분파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은 기분파이자 내 동업자예요. 내 동업자인데 미스터 마켓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지분을 나한테 비싸게 팔겠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우울해. 그래서 내 지분을 좀 싸게 팔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미스터 마켓은 매일 나한테 와요. 매일 재내요, 이 친구는. 네, 네.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뿅 하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 가격을 맨날 불러요, 저한테. 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그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가격을 내가 사거나 네. 아니면 팔거나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스터 마켓이 그 기분이 좋아서 비싼 값에 사주겠다 그러면 난 팔면 되는 것이고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 지분을 나한테 싸게 팔겠다 그러면 네. 난 그것을 사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것을 이제 이 조앵글리아 블라트가 인용을 다시 강조한 이유는 미스터 마켓 즉 주식시장이 매일 변덕스럽게 제시하는 가격은 사실 기업의 본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어떤 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네. 이 회사의 매출이 매일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가격은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변하지만 네.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스터 마켓에 이런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네. 미스터 마켓이 우량한 기업을 싸게 팔려고 그럴 때 네. 그때만 사면 된다. 음.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기법은 그쵸 우량한 기업을 미스터 마켓이 염가에 네. 예? 자기가 지분을 팔겠다고 그럴 때 네. 우울감에 빠져갖고 싸게 내놓은 주식을 20-30개 골라서 사면 된다라는 네. 게 이 책의 아이디어죠. 책을 뭐 여러 번 읽으셨을 테니까요.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기간이에요. 기간. 그건 이제 우리가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고 그러는데 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떤 나라 보든지 일본의 20년을 빼놓고는 일본의 20년을 20년. 빼놓고는 네.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단위로 보게 되면 떨어진 예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내 게임의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승률이 51%만 되면 난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률로 따지면. 네. 100번의 게임을 하는데 내가 시간 한 번만 이기면 네. 나는 이 게임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시간을 뭐 20년, 30년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안 나죠. 네. 근데 저자가 이거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최소한의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때때로 이게 S&P 500에도 뒤지고 마이너스 나긴 하겠지만 네. 이 정도 기간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복원력에 의해서 네. 플러스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그러니까 있죠. 우량한 기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연가에 산 다음에 예.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정확히 잘 결국은 정리하셨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자는 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네. 왜냐하면 개인이 개별 종목을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네. 근데 꼭 하겠다면 네. 내가 잘 알고 있는 산업에 걸쳐서 5개 내지 8개만 사라. 네. 그러니까 저자가 딱 숫자까지 다 정해서 얘기해요. 네. 5개 내지 8개를 살면 충분히 분산 투자 효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
네. 강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은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